요약집이요. 채권법이에요. 채권법. 채권법이요. 요약집이요. 페이지요. 페이지 163. 여기 약관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관법이요. 약관법은 최근에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약관법이 지문 형태로 하나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약관법을 한번 보셔요. 약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죠.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담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줄거요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미리 마련되는 것을 약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의한 것은 약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고객 이렇게 나왔죠. 약관의 구속력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만약에요, 26세 한정 특약으로 해서 운전자 보험을 들죠. 그런데 만약에 26세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6세가 아닌 24살짜리가 만약에 계약을 했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보험 혜택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26세 한정으로 보험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26세 한정이라는 것은 일단 약관에 나와 있겠죠. 그 약관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뭐를 했다? 그 약관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저 보면 첫 번째 끝에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까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뭘 했기 때문이다? 합의하였기 때문. 합의 동일하고 계약설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약관에 대해서 26세 한정을 했을 때 내가 24살짜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그 약관이 법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 약관을 사업자가 미리서 약관을 아까 말했죠. 미리 마련한다고 그랬죠. 미리 마련한 그 사업자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이다?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라고 됐죠.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에 작성 의무자로 됐죠. 약관의 작성은 누가 하는 것이다? 1번 사업자가 사업자. 알겠죠? 그 다음에 약관의 교부하죠. 약관의 교부도 누가 한다? 그것도 사업자가 하는 것이에요. 사업자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1호, 2호, 3호, 4호 나왔죠. 여객 운송, 전기가스, 수도, 그 다음에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요 약관이지만 약관을 물론 만들죠. 만들고 약관도 비치를 하지만 교부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 네 가지 약관은 뭐냐면 고객이 요구하면은 내줘야 돼. 고객이 요구하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약관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객 운송이죠. 이런 비행기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데 여러분 KTX 타고 다녔죠. 비행기 타고 다녔죠. 거기서 항공사라든가 철도청에서 나한테 약관 줘 안 줘? 안 주죠. 그런데 내가 약관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관의 교부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사업자가요 그것을 달라 그러면은 그것 어떻게 돼요? 사업자 먼저 고객이 달라 그러면 그것을 약관을 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뭐가 생략되어 있다? 교부 의무가 뭐가 되어 있다? 생략돼. 설명이나 교부 의무가 생략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다? 여객 운송, 전기가스, 수도, 우편, 통신업 이렇게 됐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 약관은요 모두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설명한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요 첫 번째 끝에 보면 중요한 내용 딱 거기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돼. 뭐를요? 중요한 내용 이렇게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맨 끝에요. 두 번째 맨 끝에 설명이 현저히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중요해도 설명하기가 곤란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거냐면 니은인데 그런데 그 위에로 먼저 와요. 기업 보험약관에서 면책 조항이라든가 이러면 제일 많이 나오죠.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이죠. 거기 줄 거 봐. 그 다음에요 예금 계약이 있어요. 두 번째 끝에 예금 채권에 관한 양도 금지 특약. 이것은 반드시 뭘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보험을 대리인을 통해서 보험을 들면 어떡하죠? 그때 대리인을 통해서 보험을 들면 모든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죠. 누구한테만 설명하면 돼? 대리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그럼요 네 번째 맨 끝에요 대리인에 대하여 설명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보험을 든단 말이죠.
근데 어머니를 데려서 내가 옆에서 뭐라고 듣고 보험 설계사하고 듣고 결정을 하죠. 근데 보험 설계사는 누구한테 설명을 해? 어머니한테 설명을 해요? 나한테 설명을 해요? 나한테 설명하죠. 대리인한테. 그러니까 대리인한테 설명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니은 한번 볼까요? 보험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줄고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거기요. 그 다음에 이미요.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요. 그 다음에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맨 위에요. 첫 번째 끝에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 지금 이 네 가지 방금 얘기했죠?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설명하지 않아도 돼. 지금 뭐뭐를 지금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요. 거래상 공통적인 것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 당연히요. 당해 거래 행위에 대해서 다른 법에 정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 이런 경우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약관 설명, 명시 설명문 그러면 무조건 이 니은 있죠. 니은에 관한 것은 지문이 한 개나 두 개가 꼭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위반했다. 이것도 중요해요. 사업자가 명시 교부하고 설명 의무를 위반하죠? 그러면 줄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어. 누가요? 사업자, 보험자는 주장을 못해. 그런데 누구는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어. 왜? 이미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미 사업자가 이미 잘못했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보험계약자가요. 사업자가 아무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도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보험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누가 먼저 잘못했다? 사업자가 먼저 잘못했다 이런 말이죠. 자, 약관의 해석 원칙이죠. 신의성실 원칙이에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줄고요. 공정 동그라미, 해석 동그라미, 공정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딱 끊어. 줄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개별, 아니. 통일적 해석, 다른 말로 엄격 해석 이렇게 얘기하죠. 통일적 해석, 객관적 해석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거래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줄고 객관적, 획일적, 통일적 해석이다. 객관적 해석, 통일적 해석, 획일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는 줄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이러면 이 말이 뭐예요? 고객에게 유리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업자에게, 즉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작성자, 사업자에게는 불이익하게 이 말이죠. 불이익 이렇게요. 그래서는 보면 밑에 보면 첫 번째 끝에 보면 뭐라고 하죠? 고객에게 유리하게. 그 다음에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관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 줄고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 다르게 그것을 개별 약정이라고 얘기해. 이러면 아까 우리 약관에서 뭐라 나왔죠?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는요. 약관하고 다르게 별도로 해결했죠. 약속에 합의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관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그 합의사항은 뭐에 우선한다? 약관에 우선한다. 이것을 개별 약정은 약관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줄고요. 첫 번째 줄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보통 거래 약관 조항은 두 번째 줄 끝에 수정 해석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수정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요. 무면허 운전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안 지죠. 그런데요. 절도범이 내가 차를 파킹을 시켰는데요. 절도범이 차를 훔쳐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런데 그 절도범이 무면허야. 그것까지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판례가 뭐랬냐? 그러한 경우는 일단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요? 그 절도범한테 구상권을 행사해라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 책임 안 지죠. 내 와이프가 무면허인데
와이프한테 키를 줬더니 와이프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 책임 안 지죠. 내 자식이요, 내가 키를요 책상 위에다 얹어놨더니 내 자식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사고를 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 책임을 안 지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누가 책임진다? 보험회사는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여러분 보시면요, 개별적정 우선 원칙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불공정 약관 봐봐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요, 약관법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약관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불공정 약관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공정이다. 그러면 불공정 약관이라는 것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다, 이란 말이죠. 무효. 알겠죠? 무효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럼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이다. 다음 약관은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을 해. 1호, 2호, 3호가 되어 있죠? 첫 번째요, 고객의 줄고 부당하게 거기다서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라는 말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불공정 약관이에요. 그것은 무조건 무효가 돼. 그 다음에 2호는요, 고객이 계약의 거래 행태 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비추어 줄고요,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것을 뭐란다? 기습조항이라고 얘기해요. 기습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것을 뭐란다? 기습조항이다. 기습조항. 이것도 불공정이에요. 그 다음에 3호는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그 다음에 줄고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무슨 조항? 뭐다? 불공정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러면 기억을 보면요, 기억은 이런 것이죠. 매매계약에서요, 매수인이 잘못하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런데요, 매도인이 잘못했을 때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어.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약관은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죠. 왜요? 매도인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매도인의 잘못으로 내가 얼마의 손해를 입었다, 이것을 증명해서 청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다.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왜 써? 매수인은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가는, 매수인은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보면요, 뭐라 했죠? 우리가 백사조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억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죠. 무효행위잖아?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해서 무효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효이면요, 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 감액해서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뭐는 되죠?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 한번 볼까요? 약관 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대로 손해배상 예정을 감액하거나 가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해서 나머지를 유효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안 된다. 그 다음에 디귿은 이러면 간단해요. 디귿은요, 두 번째 줄 봐봐, 가운데요. 고객에게 뭐하게? 부당하게. 그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불공정 약관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니를 놔두고요. 2번 봐봐. 계약의 해지요. 계약의 해지는 보면 제1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과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우리가요, 고객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한한다는 말은 그럼 고객은 끝까지 이 보험계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7조로 봐봐. 7조는요, 이러면요, 1호하고 2호가 중요한데 2호가 지금 무슨 말이 중요하죠? 2호는 오케이, 상당한 이유 없이란 말이 중요하죠. 아까 이런 뭐라고 했죠?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 있으면은 그것은 불공정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1호는 뭐가 중요하냐? 사업자가 누구죠? 삼성생명이죠. 이행보조자나 피고용자, 거기는 직원들이죠. 고의 또는 줄고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죠. 그러니까요, 삼성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잘못해서 책임 안 진다, 말이 되냐고. 그다 써요. 옆줄 거 써면 그다죠. 그래서 경과실로 인한,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유효하다. 이렇게.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유효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대리인의 책임 가중이죠? 이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한테 설명하면 되죠? 대리인한테 설명하면 되죠? 그런데 봐봐요. 본인이 만약에 보험료를 못 내면 딸내미인 당신, 대리인 당신이 보험료 책임을 져라.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맞는가 틀리는가? 우리가 이런 대리에서 배웠죠?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여기 13절을 보면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뭐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리인에게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대리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무효의 특칙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민법 137조에서는 일부가 무효면 무슨 무효다? 전부를 무효로 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뭐다?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16조요. 약관에 전부 말고 그 다음에 줄고 일부 조항이 줄었어요? 일부 조항이 두 번째 줄이요. 무효인 경우 줄었어?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바로 옆에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전속한다 이렇게. 원래 일부가 무효면 뭐가 돼야 돼?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일부가 무효면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전속한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가 된다? 유효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면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계약의 성립을 보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는데요. 여기서 이제 격지자가 있고요. 격지자가 있고 대화자가 이렇게 있죠. 대화자요. 격지자는 청약이죠. 청약은 뭐다? 청약은 도달주의고요. 그럼 승낙이죠. 승낙 있고 대화자는요. 청약과 뭐가 있다? 승낙이 있는데요. 대화자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고요. 여기는요. 격지자는 승낙은 뭐다? 발신주의가 되죠. 발신주의. 그래서 격지자는 우리가 암호로서는 격지자를 봐요. 대화자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도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약과 승낙을 할 때는 격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 격지자는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상으로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청약은 무슨지 도달, 승낙은 무슨지 발신주의다 이런 말이죠. 지금 됐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요. 갑이 자기 집을 사라고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는데 이 청약 갑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갑이 청약을 하죠. 2월 1일 날 편지를 발송을 하죠. 발송을 했더니 편지가 2월 5일 날 을에게 도달을 해. 도달하죠? 그럼 발송할 때를 청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무조건 청약은 뭐를 해야 돼? 도달을 해야 돼. 그래서 도달하면 도달할 때부터 청약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청약 그러면 그것은 편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을 전제로 해. 도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청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11조 제1항에 의하면 청약이 뭐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달하면 처리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청약은 도달하면 뭐를 못한다? 처리를 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청약은 두 가지가 있어.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하고 정하지 않는 경우.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는 2월 1일 청약이 너한테 도달하면 여기서 2월 15일까지 승낙을 해라. 승낙기간을 정했죠. 그런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까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냐?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해야 된다. OX, X란 말이죠. 그럼 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2월 5일 날 편지가 도달하고 나서 2월 6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을 해. 그럼 우리는 아무리 없으면 격지자를 봐. 격지자는 청약에 대한 뭐다?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그래서 발송을 하죠. 발송을 하면 뭐가 된다? 계약이 뭐가 된다? 계약이 뭐를 해? 성립.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승낙을 하면 승낙. 여기서 승낙이죠.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낙성계약의 반대가 뭐냐?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은 현대계보. 그래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했죠.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죠. 계약이 성립해. 낙성계약이죠. 그런데 이 발송한 것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지지 않으면 상당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다시 뭐를 해야 돼? 도달을 해야죠. 도달. 알겠죠? 도달했을 때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승낙은요, 첫 번째 갑의 청약을 받고 해야 된다. 갑의 청약을 뭐하고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갑의 청약의 내용과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되고, 동일해야 되고. 세 번째,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되고? 발송되고, 승낙의 통지가 도달까지 해야 돼. 기간 안에.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 기간 안에. 네 번째요,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승낙할 의무는 있어 없어? 의무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승낙이라고 하는 반드시 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OX 의사를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5가지가 우리의 논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요, 갑의 청약을 받고 해야 되는데 받기 전에 하는 것이 있어. 우리 이것을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하죠. 교차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있어야 되고, 동일한 내용. 그 다음에요, 양청약이 모두 다 뭐를 해야 돼? 도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1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뭐라 했냐? 갑이 을한테 1월 1일 날 편지를 보내서 1월 5일 날 을한테 도달을 했어. 그럼 편지가 을한테 도달해야 청약이에요. 그럼 을은 청약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 되겠죠. 그게 승낙이라고 그래. 그래서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그런데 을이요, 갑이 집을 판다는 소식을 들었어. 소식을 듣고 언제냐? 자기한테, 갑이 을한테 청약했는데 을이 그걸 몰라. 모르고 언제냐? 2월 3일 날 뭐라냐? 을이요, 누구한테요? 갑한테 청약을 해. 너 집 나한테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그래서 2월 3일 날 청약을 해가지고 을한테요, 갑한테 2월 8일 날 도달한 거야. 2월 8일 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여기서 갑의 을에 대한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청약이 어떻게 돼서 크로스 됐죠? 이것을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지금 얼마에 사라고 얼마에 팔라고? 1억 원에. 이것을 동일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죠. 그러니까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하나는 2월 5일, 하나는 2월 8일 날 도달했죠. 그래서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2월 8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여기서 교차 청약이다. 갑의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 되니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청약,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 새로운 청약. 그래서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청약이요. 새로운 청약이니까 이때 이제 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 뭐라 하게 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승낙 기간 안에 발송만 되면 안 돼요. 도달까지 해야 돼. 발송은 여기서 언제죠? 2월 6일이죠? 도달은 2월 9일 날 도달했어. 그러면 계약은 2월 6일 날 계약이 성립을 해. 그러니까 승낙 기간 안에 그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 도달까지 해야 돼. 도달까지 하면 2월 6일 발송할 때부터 계약이 성립해. 그런데요, 일단 이것이 만약에 연착이 된 경우가 있어요. 연착된 승낙이라는데 편지가 연착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1번 연착이 됐다. 그럼 이것을 원칙적으로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으로 봐. 그러니까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제 갑이 청약했는데 을이 지금 승낙을 했죠. 그런데 을의 승낙이 연착이 됐죠. 그러면 을의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누가 청약을 했죠? 갑이 청약을 했죠. 이번에는 누가 청약한 꼴이 된다? 을이 청약한 꼴이니까 갑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게 되면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뭐한다? 성립해. 그런데요, 두 번째 우체국의 사정이란 말이 나와. 우체국의 사정으로 천재지변으로, 다른 말로 뭐냐? 충분히 2월 15일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는데,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 됐다. 그런 말이 나와. 알겠죠? 우체국 사정 때문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편지가 연착됐다고 하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연착의 통지를 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을 해. 계약은 불성립해. 언제부터? 2월 6일부터 불성립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럼 편지가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봐. 연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하는 것으로 봐.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2월 6일 날 계약이 뭐가 된다? 편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승낙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언제까지 승낙해라. 승낙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언제까지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보겠다. 반송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승낙할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다.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여기서 뭐란다? 그러한 뭐죠? 이것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은 뭐한 때? 있는 때, 이렇게 있는 때. 그럼요, 우리가 이제 탐차율로 이제 그 뭐죠? 예를 들어서 채권 뭐죠? 그 물권법 팔레트 값을 한다. 그럼 물론 물권 팔레트 값하면 자료가 하나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자기가 그 자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입한다. 10,000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구입하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이거 뭐죠? 10,000원에 구입할게요. 10,000원을 내놓고 그것을 자료를 가져가서 자기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거기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의사 실현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자기가 강의 들을 거니까. 학원은 보통 뭐 내가 이거 사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승낙합니다. 이런 말 해요? 안 하잖아요. 당연히 강의를 들으러 왔으니까 필요하니까 그것을 자료를 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무 말 없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쓴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다 안 산다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사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인을 할 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러한 사실이 뭐한테? 있는 때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청약과 승낙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승낙은 누구한테 한다? 특정의 누구한테? 특정의 청약자한테 하는 게 승낙이죠. 뭐 간단히 이것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약은 구체적이고 뭐가 돼야 돼? 확정적 의사표시가 된다. 이런 것은 청약이 아니에요. 이거 내 집인데 이 내 집 너 살래? 이렇게. 내 집 살래? 이것은 청약이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해요. 청약의 유인. 판례가 뭐라겠냐?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에게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어. 그것을 우리 뭐냐? 상가 분양 광고인데 판례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 청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청약은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죠. 이것을 구체적 확정적이다 이렇게요. 청약은 누구한테 한다?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 있죠. TV 홈쇼핑 보면 알 수가 있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고 청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로서 이것은 뭐다? 법률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죠.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청약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자판기죠. 자동 판매기 또는요 이런 뭐가 있죠? 정찰제 같은 거 청약이죠. 그 다음에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메뉴판 청약의 유인이죠. 지금 열차 시간표 청약의 유인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구인 광고라든가 다 청약의 유인이다. 방구한다. 월세 있음 이런 것 있죠? 다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167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1번요. 객관적 합치라고 되어 있죠? 객관적인 합치가 우리가 계약은요. 주관적인 합치와 객관적인 합치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 합치는 봐봐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갑이 을에게 청약했는데 병이 승낙을 했어. 그럼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죠. 주관적으로 갑은 을한테 청약을 했죠. 그런데 병이 승낙을 했단 말이죠.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주관적 불합치다 이란 말이죠. 객관적 불합치는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 모두 일치해야 되고요.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요한 의리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표시할 때 여기에 대해서도 뭐죠? 합의가 있어야 돼. 이런 거 봐봐요. 우리가 뭐가 가장 문제냐? 매매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임대 같은 게 문제. 임대요. 임대차 같은 데 할 때 뭐란다? 변기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방은 다 맞는데 변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뭐죠? 이 집은 아주 정이 떨어져서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럼 변기만 가르치면 할 거예요? 물어봐. 그렇죠. 나는 이거 아니면 나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보증금이 월세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둔 게 뭐예요? 보증금 그 정도는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월세 그 정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증금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뭐다? 변기죠. 알겠죠? 그런데 와서 봤더니 변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았으면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사자가 중요한 의의를 두고 계약을 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불합의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죠. 불합의다.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 요건에서 나오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끝에 보면 불합의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재밌는 말 나왔죠. 거기 뭐라 나왔죠? 계약을 체결 줄거 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을 위한 법률 효과 줄고 봐. 법률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한다, 착오의 문제다. 그것은 뭐의 문제가? 그 다음 장 봐봐요. 그것은 착오의 문제가 될 뿐, 맨 끝에 불합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런 말을 여러분요 딱 읽었을 때 이해가 돼야 돼. 한번 봐봐요 여기요. 이것은 별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갑과 의리한 사람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죠. 계약은 뭐란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죠? 성립 요건이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 성립했다 이 말이죠. 그럼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불성립이죠. 불합치죠. 성립했다 그럼 뭐를 본다? 효력을 보죠. 효력 요건 속에 아까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착오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봐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립하면서 법률 효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럼 법률 효과를 제대로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은 했다 이 말이잖아요. 성립을 했으니까 불성립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알겠죠? 성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성립했으면 이제 효력 요건이 나오죠. 효력 요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착오의 문제, 백구조 착오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뭐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립하면서 효력을 몰랐다 이 말은 계약이 불성립했다는 말이 아니고 착오의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왜요? 효력 요건에 무슨 말이 들어있다? 착오가 들어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68을 보면요 교차 청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교차 청약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여기요? 교차 청약에서 동일한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 그 다음에 상호 교차되죠? 그러면 양청약이 줄고 도달한 때 왜? 청약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의사실현이죠. 아까 그럼 얘기했죠. 판례 특강 하는데요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줄고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뭐한다? 그래서 안때가 아니다. 안때 X 안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럼 청약의 유인이죠. 청약의 유인의 대표적인 게 뭐죠? 구인광고죠. 구인광고. 그 다음에 2번요. 상가 분양 광고죠. 2번이 상가 분양.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거 작년에 우리 시험이 났죠. 상가를 부정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에 의해서 경영을 한다. 그것을 구인광고는 맨 끝에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의 유인. 그 다음에 청약은 뭐죠?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줄이에요. 1번, 두 번째 줄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구체적, 확정적이다. 2번 청약은 뭐다? 의사표시. 그건 뭐다? 법률 사실.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청약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 제일 많은 게 뭐다? 자판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죠? 정찰제 상품이죠. 그 다음에 이런 봐봐.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요. 버스 승강장에 버스가 와서 쓰죠. 그것을 청약이라고 그래. 근데 그 버스는요. 누가 탈지 알아 몰라. 모르면서 쓰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청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오른쪽이요. 청약은 뭐를 해야 돼? 반드시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도달해야죠. 도달. 자, 그럼 111점 봐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알겠죠? 그래서 도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뭐죠? 비철회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비철회성 되어 있어요. 자, 1번 청약은 뭐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뭐죠? 청약은 동그라미 해봐. 청약은. 계약은 청약을 할 때 청약은 527조요. 우리 청약이라는 것은 아까 도달했을 때다 아니다. 도달했을 때죠? 여기서 뭐냐? 도달 이 말이에요. 도달. 계약의 청약의 말은 청약이 도달했다 이 말이죠. 도달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청약은. 그러니까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나왔냐? 그다음 또 써 밑에다가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해제의 의사표시 처리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해제가 뭐예요? 해제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해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표시죠. 상대방 있는은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의사표시한 것은 도달했을 때 이 말이죠. 처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 뭐 이제 예를 다른 것도 다 있는데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해제 의사표시는 뭐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둘 다는 어느 경우에 처리하지 못한다? 도달했을 것을 가정하는 거죠. 알겠죠? 자요,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하고 3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묶어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청약을 할 때는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요,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뭐예요?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뭐 하면 받지 못할 때는 뭐 한다?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청약은 뭐냐? 승낙은요, 청약을 했죠. 갑일한테 1억 원을 사라고 2월 5일에서 2월 15일까지 승낙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죠. 발송한 것이 이 기간 안에 도달까지 해야 돼. 그런데 승낙을 발송했는데 승낙이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아. 그러면 도달하지 않는 것은 승낙이 뭐가 됐다? 연착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연착이 되죠. 그러면 승낙은 2월 15일이 딱 지나죠. 그러면 자동 소멸해. 청약은 자동으로 소멸해.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승낙이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게 돼. 그러면 우리가 승낙이라는 게 뭐예요? 청약이 있을 때 하는 게 승낙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연착되면요, 청약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승낙이 돼도 승낙이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죠. 그 기간이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요, 두 번째 줄로 봐봐요. 529조.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요.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청약자가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즉, 승낙기간 내에 발송하는 것은 부족하고 그 기간 안에 청약자한테 뭐까지 해야 돼? 도달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줄고 불이익은 표의자가 진다. 만약에 청약이면 청약자, 승낙이면 승낙자가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이죠. 청약에 대해서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자, 그럼 줄고요.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로 옆에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맨 끝에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승낙할 의무가 없으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연착된 승낙이죠. 이러면 연착된 승낙이란 말이에요. 연착된 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것을 뭐라 한다? 써 거기다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청약이다. 불효식이 불효식으로 전환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또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봐요. 조건이나 변경이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줄고 변경을 가하여 승낙. 그럼 뭐다? 청약의 거절인과 동시에 뭐로 본다? 새로 청약. 알겠죠? 새로 청약이다. 봐봐. 갑의 10만 원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8만 원이면 사겠다겠죠? 그럼 8만 원이면 사겠다는 것은 갑의 10만 원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그러니까 갑의 청약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이 갑한테 8만 원의 청약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8만 원에 산다고 했는데 갑이 아무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 원래 갑 너가 말한 대로 그러면 10만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어. 10만 원에 살게? 그러면 10만 원에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왜요? 갑이 10만 원에 사고 청약했죠. 그런데 을이 8만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갑의 청약은 없어진다니까.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가하면 청약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청약은 없어져. 그리고 오직 뭐만 있냐? 8만 원이라는 을의 청약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아무 말이 없네. 그러니까 다시 알았어 2만 원 더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또 새로운 청약인 거예요. 또 새로운 청약.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를 해야?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을 해. 알겠죠? 그래서 불응하자 원래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청약이 될 뿐 계약은 불성립하고 그 원래 10만 원의 청약에 대해서 갑이 뭐를 해야?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연착이나 지연의 통지죠? 승낙이요.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는데 우체국의 사정으로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는 어떻게 하냐? 먼저 우선은요. 지연의 통지를 했느냐? 여기 봐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연의 통지. 지연되고 있다 통지했느냐 안 했느냐? 통지했다.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만약에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연착이 통지를 했느냐 이 말이죠. 연착이 통지를 했냐 안 했냐? 연착 통지를 했냐 안 했냐? 했다. 그러면 또 계약이 불성립이에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때 뭐란다? 계약이 뭐란다? 성립해. 그러니까 원래는
지연됐다. 너 지금 편지가, 오늘 또 편지가 안 왔는데? 이렇게. 야, 너 어찌된 거지? 오늘 말일인데, 뭐, 편지 보냈다고 하지 않았어? 편지 아직 안 왔는데? 이렇게. 아직 안 오는데? 지연에 통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로 통지를 했는데, 편지가 진짜로 지연됐어.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연에 통지를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연착에 통지를 해야 돼. 연착에 통지를 했냐, 안 했냐? 연착에 통지를 안 했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성립한다. 안 하면. 연착에 통지를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요. 두 번째 줄,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천재지변이나 우체의 사정 등으로 발송인데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 통지를 해야 된다. 연착 통지를 해야 돼. 사망 봐봐, 사망. 연착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줄고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뭐란다 써? 승낙의 통지 발송 시, 승낙의 통지 발송 시 계약 성립 이 말이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란 말. 성립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봐봐. 예컨대 갑은 승낙기간을 2월 20일까지 줄고 정하여 을에게 청약했는데 을은 2월 13일 줄고 2월 13일 승낙의 통지를 발송. 일단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죠. 3일이면 도착하는데 줄고 우체국의 사정으로 언제 도착했냐? 3월 2일에 도착했다. 이것은 뭐다? 연착됐다. 연착. 그러나 갑은 승낙기간이 지나서 도착했으므로 승낙기간이 지나서 통지가 도달했다.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줄고요. 을의 승낙을 무시. 그 말의 뜻이 뭐죠? 연착의 통지 X. 을의 통지를 승낙을 무시했단 말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단 말은 연착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하고 2월 20일 안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2월 13일 날 계약이 성립하죠. 언제?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한 때. 항상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연착 통지를 했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승낙을 봐봐. 승낙은 누구한테 한다? 줄고 특정의 청약자에게 딱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승낙은 언제 효력을 발생한다? 격지자가는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할 때. 대화자가는 언제나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이렇게.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뭐냐면 천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면 안 되는데